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결혼식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든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이다. 나는 수년 동안 아껴두었던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그가 좋아했던 바나나 브레드를 구웠다. 그가 예전에 엄마처럼 보인다고 했던 자그마한 진주 단추가 달린 카디건까지 다림질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그와 가까운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임을 알았다. 강원도 양양의 봄은 조용하다. 평화로운 조용함이 아니라 잊힌 듯한 조용함. 내 집은 고요한 호수 옆에 자리하고 소나무와 추억으로 둘러싸여 있다. 나는 이제 혼자 산다. 남편 준영은 4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도윤은 점점 뜸해졌다. 하지만 이해한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닌가. 요즘 나의 하루는 느리게 흘러간다. 아침에 바나나 브레드를 굽고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며 동네 신문을 읽은 다음 때맞춰 피어나기를 거부하는 앞마당에 고집스러운 튤립에 물을 준다. 가끔은 우편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가끔은 저 길 아래 누군가도 매일 오후 우편을 확인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하는 건 아닌지 생각한다. 도윤에게서 결혼 소식이 온 것은 3주 전이었다. 그는 설레고 들뜬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산만했다. 그녀의 이름은 소은이라고 했다. 어떤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간단하지만 품이 있는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다 말끝을 흐렸다. 내 생각은 묻지 않았고 어떤 주말이 괜찮은지도 묻지 않았다. 도와줄 일이 없는지 물었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연습 저녁 식사 때 파이를 만들고 싶다고 했더니 그는 공손하게 웃으며 고맙지만 괜찮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폰을 응시했다.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다.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쓴 줄 알았던 이야기에서 그저 손님 역할을 부여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희망을 선택했다. 드레스를 고르고 현관을 청소하고 심지어 코트 소매를 줄이기도 했다. 내 안의 한 조각은 어쩌면 이 결혼식이 우리를 다시 조금 더 가깝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여전히 믿었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실이 고함이나 문을 쾅 닫는 소리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에 수천 번의 칼날처럼 느껴지는 작고 공손한 무시 속에 온다. 밤에 침대에 따라와서 언제부터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조용한 말이다. 결혼식은 2시간 남쪽의 호숫가 리조트에서 열렸다. 멋진 곳이었다. 나무 대들보와 물이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소은의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현대적이면서도 시간을 초월한 것을 원했다고. 나는 습관처럼 일찍 도착했다. 수년 동안 고이 간직했던 분홍색 드레스를 입었다. 허리 부분에 부드러운 주름이 잡혀 있었고 너무 튀지 않았다. 머리는 뒤로 핀으로 고정하고 연한 립스틱을 발랐다. 아들이 가장 중요한 날에 엄마가 입을 법한 옷차림이었다. 나는 로비에서 혼자 걸어갔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나에게 명찰을 건네며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듯 미소 지었다. 명찰에는 그저 김수현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신랑 어머니라는 말도 신부 가족처럼 작은 리본도 없었다. 나는 잠시 명찰을 손에 쥐고 있다가 옷에 달았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부드러운 음악 위로 웃음소리가 떠다녔다. 웨이터들은 샴페인과 차갑고 비싼 무언가를 담은 작은 접시, 쟁반을 들고 돌아다녔다. 나는 앞에 있는 도윤을 발견했다. 소음과 함께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나를 바로 보지 못했다.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헤드셋을 쓴 젊은 웨딩 플래너 중 한 명이 나를 구석진 뒷테이블로 안내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까운 테이블에는 신랑 동료, 신부 친척, 들러리 부모님이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내 명찰에는 그저 수현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성도 직함도 없었다. 나는 집 보험을 파는 남자와 버몬트에서 알파카를 키우는 여자 사이에 앉았다. 둘 다 예의 바르지만 도윤을 만난 적도 없었. 밤새도록 나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했다. 축사 중 마이크는 소은의 아버지에게, 오빠에게, 그리고 그녀의 대학 룸메이트에게로 넘어갔다. 테킬라 샷에 대한 농담과 여름 캠프에서의 추억이 있었다. 어느 순간 누군가 신랑 어머니는 언제 말씀하시냐고 묻자 소은은 웃으며 나중에요 라고 말하고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저녁 식사가 나오자 접시에 담겨 조용히 먹었다. 닭고기는 퍽퍽했다. 버터롤은 옆에 놓인 채 손도 대지 않았다. 내 테이블의 누구도 식사를 다 끝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디저트는 보이는 것보다 더 화려했다. 레몬 타르트를 한 입 빼어 물자 달콤함보다 더 쓴맛이 느껴졌다. 도윤은 내 테이블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는 소은과 춤을 추고 소은의 어머니와 춤을 추고 그리고 누군가의 이모와 춤을 췄다. 나는 기다렸다. 드레스 밑단을 3번이나 고쳤다. 카메라를 들지 않고 2번이나 지나간 사진사에게 미소를 지었다. 밤이 끝날 무렵 나는 그 빌린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빈 접시와 이미 차에 반쯤 도착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냅킨을 천천히 접어 잔 가장자리 아래로 밀어 넣었다.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고 내가 떠나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결혼식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 둘만, 소은은 친구들과 나간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그는 애써 무심한 척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무 질문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도윤을 처음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입었던 카디건을 입었다. 여전히 맞았고 손목 부분이 부드러웠다. 오트밀 쿠키 한 쟁반을 구워 호일에 싸서 갔다. 운전하는 내내 조용했다. 도로는 말라 있었고 하늘은 납작한 회색으로 뒤덮여 달력이 다른 말을 해도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도윤의 새 집은 분당의 깔끔한 동네에 있었다. 벽돌 외관에 잘 다듬어진 울타리, 똑같은 현관 조명과 초인종 카메라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는 미소로 문을 열었다. 빠르고 공손했다. 짧은 포옹을 해주었는데 어깨에 겨우 닿았다. 주방은 복도를 지나면 있다고 했다. 식사는 준비되지 않았다. 대신 2 사람을 위한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다. 이미 따인 와인 한 병과 샐러드 접시 옆에 조심스럽게 놓인 작은 서류 묶음. 서류들은 깔끔하게 탭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파란색 펜이 맨 위 페이지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도윤은 나에게 와인 한 잔을 따라주며 운전은 어땠는지 묻고 쿠키를 칭찬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외웠지만 자신이 쓰지 않은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서류를 가리켰다. 그것은 그저 만약을 대비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저 흔한 위임장, 다들 하는 거라고. 그는 이런 말들을 날씨 예보처럼 멀고 실용적이며 감정 없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묶음에 손을 뻗었다. 첫 페이지의 글씨는 법률 용어로 두꺼웠지만 그 아래의 내용은 분명했다. 재정 권한, 부동산 관리, 완전한 접근 권한, 즉시 효력, 만료 없음. 아들이라는 말도 가족이라는 말도 없었다. 대리인, 권한 부여, 통제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펜은 이미 뚜껑이 열려 있었다. 그때 식탁에 접시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음식도 주방에서 나는 냄새도 없었다. 와인과 종이뿐 친근한 어조 아래 숨겨진 조용한 요구였다.
나는 서류 묶음을 다시 내려놓고 그에게 집으로 가져가서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와인잔에 손을 뻗었다. 그의 시선은 펜으로, 그리고 다시 내 얼굴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침묵이 충분히 말해주었다. 우리는 그 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날씨, 옆집의 새 울타리, 내가 모르는 케이블 TV쇼 같은 것들. 내가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그는 나를 문까지 데려다주며 이전보다 더 가볍게 다시 포옹했다. 차에 돌아와서 나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손을 무릎에 얹고 앉아 있었다. 호일에 쌓인 쿠키는 여전히 조수석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내 뒤의 현관등은 1분 후에 꺼졌다. 모션 센서, 효율적이고 자동이었다. 방금 먹은 저녁 식사처럼 말이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신발을 갈아 신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코트는 여전히 반쯤 잠겨 있었고 손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집도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부엌의 시계마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잠시 동안 나는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한참 후에 나는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갔다. 내려가는 길에 무릎이 시큰거렸고 공기는 차가웠다. 오래된 나무 대들보에 스며드는 그런 차가움이었다. 세탁기 뒤편 맨 끝에는 페인트통 선반 아래 낮게 숨겨진 찬장이 있었다. 무릎을 꿇어야 닿을 수 있었다. 안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남편 준영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다. 그는 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안에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었다. 전에는 찾아볼 이유가 없었지만 그날 밤 내 안에 무언가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 모든 것은 준영이 늘 그랬듯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체계적이었다. 깔끔하게 쌓인 폴더들이 클립으로 고정되고 라벨이 붙어 있었다. 가장 아래에는 내 이름이 적힌 편지가 있었다. 그의 필체였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편지는 짧았다. 정말로 한 단락이었다. 그는 내가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결코 갇히거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다. 도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돈은 사람을 바꾸고 때로는 그들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고. 파일에는 내 이름으로 된 2개의 계좌가 나열되어 있었다.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투자 포트폴리오, 주식 옵션, 뮤추얼 펀드, 그리고 작은 텍사스 부동산과 연결된 연금까지. 총 7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다. 나는 그 숫자를 응시하다가 폴더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혹시 잘못 읽었나 생각했다. 울지 않았다. 그때는 안도감도 느끼지 못했다. 방에 담기에는 너무 큰 비밀을 쥐고 있는 듯한 더 무거운 무언가였다. 나는 지하실 바닥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차가움이 다리에 스며들었다. 금속 상자는 내 옆에 여전히 열려 있었다.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준영이 남긴 것의 무게였다. 돈뿐만 아니라 신뢰, 통찰력, 그리고 내가 필요할 줄 몰랐던 조용한 보호. 그는 나보다 먼저 무언가를 보았고 자신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남겨주었다. 안전도 부도 아닌 선택의 자유를. 나는 상자를 닫고 잠갔다.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뻣뻣했고 손은 나이와 상관없이 떨렸다. 위층으로 올라와 부엌을 제외한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빈 메모장과 도윤이 준 서류 묶음을 가지고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을. 이틀 후 오전 중반에 다음 전화가 왔다. 나는 막 시리얼 한 그릇을 들고 앉아 있었다. 아직 집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휴대폰이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울렸다. 첫 번째는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게 두었다. 두 번째에는 전화를 받았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거의 조심스러웠다. 그는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서류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그는 잠시 동안 너무 길게 멈췄다가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는 계획하는 것에 대해, 실용적인 것에 대해, 나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지만 말은 맴돌기만 했다. 뇌졸중 후 계좌 접근 권한을 잃은 여성에 대한 뉴스 기사를 언급했고 몇 달 동안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걱정이 아니라 전략에 뿌리 내린 이유들의 목록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침묵하자 그는 헛기침을 하며 그저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변했다. 날카로운 기운이 돌아왔다. 그는 너무 오래 기다리면 모든 것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앞서 생각해야 한다고. 모든 것이 아직 간단할 때 서명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무들은 앙상했고 다람쥐가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가다가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날카로움이 갈비뼈 뒤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고는 소원이 모든 것을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 고문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시리얼은 내 앞에 눅눅해져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도윤이 아팠을 때 밤새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밤들을 생각했다. 한때 폭설 속에서 5시간을 운전해 그에게 스페어 타이어를 가져다 준 일을 생각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는 마치 내가 거래 대상인 양, 물류 과정의 한 단계인 양,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집은 평소보다 더 작게 느껴졌고 침묵은 더 조였다. 나는 일어나 시리얼을 싱크대에 부었다. 마지막 우유 한 방울까지 사라질 때까지 물을 틀었다. 그러고는 냉장고 옆 서랍을 여러 준영이 남긴 모든 것을 넣어둔 노란색 봉투를 꺼내 잠시 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보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나를 위해 지어준 무언가의 마지막 조각처럼 느껴졌고,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지을 시간이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마침내 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데 3일이 걸렸다.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나 자존심에서 다음 단계를 밟고 싶지 않았. 내가 요구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나오고 싶었다. 캐럴의 전화번호를 오래된 생일 카드 뒷면에서 찾았. 그녀는 은퇴하기 전까지 신탁 및 유산 변호사로 일했었다.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몇 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예전에 가장 조용한 여성들이 가장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전화했을 때 그녀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나이 들었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무 반응 없이 듣기만 했다. 그러고는 만나야겠다고 말했다. 아무 소란 없이, 판단 없이, 그저 커피와 명확함만으로. 다음 날 오후 우리는 그녀의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녀의 집은 작고 깔끔했으며 퀼트와 책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녀는 준영의 서류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늦게 너무 많은 것을 읽어본 여성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다 읽었을 때 나를 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계시네요. 돈은 보호되고 투자는 튼튼하며 법적 근거는 확고하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유지해야만 한다고. 그녀는 신탁을 설정할 것인지 물었고 나는 예라고 대답했다. 누구를 명의로 할 것인지 묻자 나는 아무도요, 아직은요, 어쩌면 영원히 아닐지도요, 라고 답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도윤이 준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훑어보았다. 언어가 공격적이고 즉각적인 권한, 광범위한 접근, 감독 없음이라고 했다. 이것들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쓰인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흡수하기 위해 쓰인 문서라고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작성했다. 계좌들을 내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개인 신탁으로 이전하고 아무도 우회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접근을 잠갔다. 캐럴은 2명의 독립적인 의사가 어떠한 능력 상실을 확인해야만 권한이 이전되는 의료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고는 나에게 펜을 건넸다.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명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수년 전에 그었어야 할 경계를 긋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종이 위에 그어진 단순한 선은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편의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관리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우리가 다 마쳤을 때 캐럴은 모든 것을 두꺼운 폴더에 넣고 쉽게 닿을 수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했다. 나는 그것을 싱크대 아래 찬장 뒤편,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식기세척기 세제 상자 뒤에 놓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기가 달랐다. 더 밝고 더 선명하게. 마치 내가 찌푸리지 않고도 삶의 형태를 마침내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는 잊힌 부모가 아니라 척추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여자처럼 느껴졌다. 초대 메시지가 문자로 왔다. 도윤은 다시 한번 시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저녁 식사로. 우리 둘만 서류도 압박도 없이. 나는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내라고 한 단어만 답장했다. 혼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캐럴은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나를 만나 차를 길 건너편에 주차했다. 우리는 그녀가 나와 함께 들어가지 않고 가까이 앉아 기다리다가 필요하면 개입하기로 합의했다. 긴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은 부드러워지지 않으면서도 침착해지는 법을 배웠다. 도윤은 문을 열며 미소 지었다. 따뜻하고 무심했다. 그는 단추 잠금, 셔츠와 양말만 신고 신발은 신지 않았다. 마치 복도를 맨발로 뛰어다니던 소녀님을 상기시키려는 듯했다. 주방에서는 마늘과 구운 채소 냄새가 났다. 테이블에는 빵이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 음식.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우리는 앉아서 먼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가 요즘 읽는 좋은 책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집어든 미스터리 소설을 언급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는 않았다. 그의 눈은 다른 서류 묶음이 기다리고 있는 옆 테이블로 계속 향했다. 클립으로 고정되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전과는 달랐지만 낯설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서류에 손을 뻗었을 때 그의 말투가 바뀌었다. 더 느리고 더 신중했다. 그는 노인 법률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와 이야기했는데 더 간단한 합의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잠정적인 것, 모든 것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그는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대신 내가 접어둔 문서를 그 위에 놓았다. 말은 없었지만 종이가 종이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고는 물잔에 손을 뻗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듯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것을 펼쳤다. 그것은 수신탁 실행의 공식적인 통지서였다. 아래에는 내 서명이 있었다. 자산의 완전한 사적 법적 보호로의 이전, 나만이 취소할 수 있는. 그의 얼굴은 즉시 변하지 않았지만 눈은 변했다. 눈을 더 자주 깜빡였고 턱이 굳어졌다.
마치 시큼한 것을 물었지만 애써 미소 지으려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걱정에 감사하며 삶이 스트레스가 많고 계획하는 것이 책임감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내 일을 처리했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최종적이라고. 그는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했는지 물었다. 나는 예, 친구와요. 압력을 받지 않고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친구와요라고 답했다. 방은 조용해졌다. 그는 뒤로 기대어 앉았다. 손가락이 식탁볼을 한번 두드리고는 멈췄다. 잠시 그는 아들이나 남편처럼 보이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남자처럼 보였다. 캐럴이 그때 들어섰다. 부드럽고 공손했다. 도윤에게 부드럽게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위해 우리는 이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일어섰고 코트를 챙겨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따라 문으로 향했다. 밖의 공기는 바람으로 날카로웠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으로 무언가가 내 안에서 풀려날 때처럼. 처음으로 나는 상처받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물러서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일기예보보다 더 추웠다. 바닥에 스며드는 조용하고 오래가는 그런 추위였다. 나는 토스트를 만들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라 주방 식탁에 앉았다. 둘 다 손대지 않았다. 내 손은 전날 밤의 온기를 아직 머금고 있었지만 가슴은 무언가가 닫혀버린 듯했다. 10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한 통의 메시지였다. 도윤에게서 온 한 줄짜리 메시지. 엄마가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안녕이라는 말도 이름도 없이 그저 그 말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하다가 전화를 테이블에 엎어놓았다. 토스트는 차가워졌고 주스는 더 이상 상쾌해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온 메시지도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아는 방식으로 알았다. 그 말이 실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영원히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문이 이제 닫혔다는 것을. 그날 늦게 나는 차고로 가서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상자 몇 개를 확인했다. 사진 앨범을 찾았다. 아주 오래전 크리스마스 사진 한 페이지를 펼쳤다. 도윤은 5살이었다. 눈 때문에 볼이 빨개져 장난감 트럭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이가 빠진 자리를 셀 수 있을 정도로 활짝 웃었다. 나는 지치거나 두려울 때마다 그 미소를 마음속에 새겨두곤 했다. 그것은 많은 것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다른 것을 보았다. 소년이 아니라 2번 묻지 않고 늘 원하는 것을 얻었던 소년. 준영과 나는 그렇게 해주었다. 그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모든 장애물, 모든 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주었고 어느 순간 그는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오후에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소은에게서였다. 상황이 긴장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 그들은 그저 책임감 있게 계획하려 했을 뿐이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괜찮다고. 그러고는 예상보다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말을 썼다. 강한 아들을 키우셨네요. 저희는 그의 미래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2번 읽었다. 말은 공손하고 세련되었지만 그 아래에는 분명히 들렸다. 이제 당신의 시간은 끝났으니 놓아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닫고 카운터에 놓아두었다. 그날 밤 오렌지 주스를 싱크대에 부었다. 화나서가 아니라 온도를 잃은 것을 마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이미 지붕 위로 겨울을 들이오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서성이지도 않았다. 가만히 서 있었다. 때로는 가장 큰 대답이 아무 대답도 아닐 때가 있고, 때로는 문이 닫히면 다시 열려서는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힘으로도 죄책감으로도
그리고 분명히 피로도. 집은 준영이 살아있을 때도 시끄러웠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도윤과의 마지막 대화와 그 뒤에 이어진 침묵 이후 무언가가 변했다. 조용함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판결처럼 느껴졌다. 나는 방들을 더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서두를 이유가 없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하루하루는 부드러운 형태를 띠었다. 나는 수건을 정성껏 접고 깨끗한데도 카운터를 닦고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식물에 물을 주었다. 전화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화가 오지 않을 때 여전히 알아차렸다. 사흘이 지나서야 음성 메시지 표시등이 깜빡였다. 전화가 울렸을 때 받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들었다. 도윤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마치 내가 더 이상 열 계획이 없는 문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과민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저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러고는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 예전이 그리웠다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냥 이야기만이라도. 나는 그것을 삭제하지도 저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디지털 먼지와 의무감 사이에 그대로 두었다. 그날 밤 늦게 나는 몇 달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오래된 문자 메시지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몇 년 전 사진들이 있었. 도윤이 뒤뜰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 소은이 내가 도와준 파일을 들고 있는 모습. 우리가 함께 키우던 개가 너무 늙어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되기 전에 흐릿한 사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윤이 아직 느낌표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사랑해요. 같은 말을 끝에 붙이던 시절에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다. 나는 하나를 클릭하고 응시했다. 그저 응시했다. 아무것도 느끼려 하지 않고 한때 존재했던 것을 그저 알아차렸다. 그러고는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다. 분노해서가 아니라 인정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은 영상이었다. 10살 된 도윤이 손전등을 턱 아래에 대고 어둠 속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뒤에서 웃고 있었다. 그때 내 목소리는 더 젊고 가벼웠다. 2번 보고는 휴대폰을 닫았다.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누워있기 위해서였다. 침대는 더 넓게 느껴졌다. 더 비어있지 않고 그저 더 솔직하게. 나는 그 소년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가 된 남자는 그것을 나에 대한 주장을 세우는 데 사용했다.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탐욕도 조작도 아니었다. 사랑으로 준 것을 그가 지렛대로 바꿔 사용했다는 깨달음이었다. 어느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엄마가 아니라 자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슬픔이었다. 기계에서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듯한 슬픔. 2월 말, 눈이 완전히 녹기 직전에 이사했다. 새 집은 멀지 않았다. 여전히 호수 근처였지만 더 조용한 길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삐뚤어진 우체통과 바람이 불면 덜컹거리는 창문이 있는 작고 오래된 곳. 하지만 그곳은 옳다고 느껴졌다. 더 이상 손님을 맞이할 공간이 아닌 그저 숨을 내쉴 공간이 필요한 사람을 기다렸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책장 위에 준영 사진, 손글씨로 얼룩진 레시피 카드, 몇 상자의 책, 이가 빠진 푸른색 주전자, 그리고 뒷마당에 앉아 새들을 전혀 놀라게 하지 않던 도자기 부엉이. 대부분의 아침에 나는 큰 길의 도서관으로 걸어갔다. 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근처에서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좋아서였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몇 시간 일했다. 공식적인 일은 아니지만 유용함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막아주기에 충분했다. 그곳에서 나는 그들을 만났다. 매주 오는 여성들. 그들은 시끄럽지 않았다. 똑같은 코트를 입거나 무리지어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한 명씩 도착해서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어떤 이들은 책을 읽었고
어떤 이들은 글을 썼고 어떤 이들은 이미 지나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응시했다.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제 남편의 셔츠로 퀼트를 만드는 헬렌이 있었다. 돌아가신 여동생의 이니셜이 새겨진 보온병에 늘 페퍼민트 차를 가져오는 진숙이 있었다.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만 현관 근처에 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은주도 있었다. 우리는 한꺼번에 친구가 된 것이 아니었다. 함께 차를 마시고 같은 책장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중 누구도 무엇을 잃었는지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가 여전히 나타난다는 조용한 합의 속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어느 날 오후 은주가 도서관 뒤뜰 정원이를 도와줄지 묻자 나는 보기도 전에 얘라고 대답했다. 흙은 겨울에 단단히 다져져 있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처럼 고집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뒤집었다. 한 줄씩 무릎은 흙으로, 손은 얼룩으로 더러워졌다. 잡담 없이 그저 여자들이 함께 무언가를 심는 리듬만 있었다. 훗날 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토마토, 바질, 그리고 몇 송이의 해바라기를 심었다. 그저 반항심에서 우리는 그것을 조용한 코너라고 불렀고 그곳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야기할 때도 쓴맛에서가 아니라 인정하는 마음에서였다. 마치 오래된 흉터를 보고 피부를 찍기 전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눈 것은 슬픔이 아니라 명확함이었다.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손톱 밑에 흙이 있고 책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에게 속하는 새로운 종류의 소속감. 나는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여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기다리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고 그저 여기에 현재에 마침내 자라날 준비가 된 뿌리내린 존재처럼. 토요일 아침 다시 그를 보았다. 나는 새집 현관을 막 쓸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구름 사이로 해가 비쳤다. 막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리려는데 길가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렌터카도 배달차도 아닌 그저 익숙한 형태의 차였다. 운전대 뒤에 돌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한동안 차에 앉아 있다가 내렸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그의 걸음걸이에 있던 자신감은 밤새 너무 오래 생각한 사람처럼 흐려져 있었다. 회색 후드티에 다림질하지 않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서류도 펜도 없이 그저 흰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그는 바로 문으로 오지 않고 소년 시절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때처럼 나무 계단에 앉았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어깨는 수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웅크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잠시 서 있다가 몇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같은 눈이었지만 더 조용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이 압도되었고 돈이 사랑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고는 잠시 멈추고 봉투를 내려다보며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아직은.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저 자신이 한 일, 그것이 치른 대가를 이제 알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나는 침묵이 조금 더 오래 머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았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두 사람의 무게에 나무가 삐걱거릴 만큼만. 나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용서에는 열쇠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말했다. 어떤 문은 일단 닫히면 다시 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만약 열린다면 말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잠시 더 앉아 있었다. 바람이 현관 난간을 스쳤고 새 한 마리가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보도를 가로질러 콩콩 뛰었다. 그는 일어서며 고맙다고 말하고는 봉투를 내 옆 계단에 놓은 다음 차로 돌아갔다. 나는 그를 부르지도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나는 앉아 있었다. 기다리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그저 숨 쉬고 있었다. 때로는 첫걸음이 누군가를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첫눈이 일찍 내렸다. 얇고 부드럽게 머물고 싶은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주방 창문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도윤이 어렸을 때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던 방식과 같았다. 세상은 멈춘 듯 했지만 비어있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나는 아침 내내 침묵 속에서 보냈다. 라디오도 주전자 소리도 없이 그저 집이 나와 함께 숨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스토브에 불을 지피고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따뜻한 머그잔을 감싸 안고 앉았다. 슬픔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수년 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가 있었다. 문제를 고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평화. 나중에 나는 편지를 썼다. 도윤에게도 준영에게도 아닌 예전의 나 자신에게. 사랑이 늘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조용히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혼자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앉아도 된다고, 짐은 충분히 짊어졌다고. 나는 편지를 봉하고 더 이상 끝낼 계획이 없는 책 페이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어떤 이야기는 결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해방이 필요할 뿐이다. 그날 저녁 작은 케이크를 구웠다. 한 겹만 나만을 위한 촛불을 켜고 중앙에 놓았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았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나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빌었다. 나의 고요함을 위해, 나만의 시작을 위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는 삶을 위해 나는 눈을 뜨고 불을 껐다. 방은 조용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쟁취했다고 느껴졌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조용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어쩌면 수년 동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모든 여성은 여전히 빼앗을 수 없는 불을 품고 있다. 만약 당신을 찾으려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 반대편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그 목소리를 부드럽게 간직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비록 작은 조각이라도 나누고 싶다면 나는 듣고 있다. 때로는 들려지는 것이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